2부 야만의 트라이앵글. 왜 대한민국은 붕괴하는가? 1장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쟁입니다.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마치 자연 현상인 것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경쟁은 한국 교육의 영혼입니다. 경쟁을 빼놓고 한국 교육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 중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심사위원의 오만한 태도, 심사를 받는 이들이 보이는 너무나 불종적인 모습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권력과 불종이 작동하는 축약도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 교수 테리 이글턴은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자연화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을 마치 자연 상태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초시간적, 초역사적인 것으로 세상의 원리인 양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데올로기의 자연화 전략을 깨트리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이데올로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 사상을 역사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테리 이글턴은 이를 역사화라고 합니다. 경쟁이라는 개념을 역사 속에 집어넣어 보지요. 약 250년만 역사를 뒤로 돌려봅시다.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전 중세 사회에서 경쟁은 정말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닙니다. 경쟁이 지배적인 사상, 즉 이데올로기가 된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가가 세상의 주인이 됨으로써 이제는 자본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 된 것이지요. 저는 한국 자본주의를 야수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모든 경쟁의 배후엔 권력이 도사리고 있으며 피지배자는 지배자에 의해 경쟁을 강요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권력이 가장 손쉽게 지배하는 방법은 피지배자들을 경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경쟁교육은 이 땅의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10명 중 9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치동엔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했습니다. 때이른 경쟁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학원 뺑뺑이에 몰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살인적인 경쟁 교육에 있습니다. 매년 청소년 자살자 3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학업, 성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도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일상적으로 경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첫째, 정신사적인 이유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시대는 사상사적으로 보면 사회적 다윈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해방이 되었으나 남한 사회에 들어온 미국은 일본과 달리 이 세계를 더 이상 정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시장으로 보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사회적 다윈주의와 미국 자본주의의 시장 자유주의가 결합되면서 한국 사회는 근대 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쟁 절대주의 국가로 발전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사적인 이유입니다. 프랑스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2022년에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자산 부분에서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전체 부의 5.6%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사실상 부채 상태이거나 무산자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100여 국 국가의 사회과학자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불평등을 가장 선호하는 나라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신은 소득이 보다 더 평등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이가 더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한국인들은 보다 평등해져야 한다는 대답이 24%인 반면 더 차이가 벌어져야 한다는 대답이 무려 59%였습니다. 셋째, 정치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한국은 한편으로 매우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인 것입니다. 즉, 평등 지향적 불평등 사회인 것이죠.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이 완전히 붕괴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권력이 와해된 평등의 벌판에 하나의 괴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괴물의 이름이 바로 학벌입니다. 강력한 학벌 계급 사회로 재편된 것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지요. 학벌은 한국의 평등지향적 사회 안에서 일종의 새로운 신분, 계급, 특권을 만드는 그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살인적인 경쟁이 생겨난 것입니다. 독일 교육은 왜 이처럼 경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히틀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이 세상을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거대한 정글로 보았고, 이 정글에서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지요. 아우슈비츠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독일 교육개혁의 목표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 교육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등수나 석차도 없고 학교 간의 경쟁도 없으며 대학 입학 시험도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꿈같은 얘기지요. 이러한 교육개혁이
오늘날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전범 국가가 21세기 최고의 모범 국가로 변모한 이 기적의 진원지는 바로 야만적 경쟁 교육을 없앤 교육개혁이었습니다. 한국에선 경쟁 없는 교육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향 평준화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더 이상 하향될 것이 있는가요? 지금 한국 교육은 더 이상 내려앉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저 언제 사용할지도 모를 수많은 죽은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가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은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책 읽기입니다. 둘째로, 경쟁 없는 교육은 하향 평준화를 낳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독일 학문 수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지요. 68혁명 이후, 그러니까 경쟁 교육을 지향하고 비판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독일의 학문적 수준은 과연 하향되었을까요? 20세기 이래 독일은 학문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 중 하나였고 68혁명 이후에도 수많은 수상자를 배출하여 현재 11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쟁 없는 교육이 학문 수준을 낮췄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세기에 걸쳐온 독특한 역사적 경로는 학벌 계급 사회라는 아주 병리적인 사회 문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동시에 학벌 체계만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유토피아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2017년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일본 4개국의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들에게 고등학교는 어떤 곳이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설문의 3가지 선택 문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함께하는 광장 2. 거래하는 시장 3. 사활을 건 전쟁터. 이 중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려 80.8%가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중국이 대략 40%, 일본은 약 14% 정도가 같은 대답을 했지요. 일본의 경우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대답한 이들이 76%였습니다. 언젠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 씨가 패널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위의 3가지 항목 중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위의 세 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습니다. 2018년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발전 방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들의 불안 및 우울 정도는 충격적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의 46%, 구체적으로는 응답자 1760명 중 818명이 우울증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1등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이들을 우울증에 시달리게 한 것이지요. 그런 아이들의 내면이 과연 자유롭고 평화할까요? 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승자조차 불행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2장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능력주의에 빠져듭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라는 발상 자체가 기만적인 자유주의적 사고에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버락 오마바는 능력주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연설했지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를 보세요. 노력 끝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탐욕이 만든 대규모 실업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노력 문제로 환원한 것이지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노동자의 개인적 문제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의 함정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트럼프 현상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특히 저학년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굴욕감과 분노가 계급적 정오보다 더 컸고, 그 굴욕심과 분노가 트럼프 현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일대 법대 교수 다니엘 마코비처도 엘리트 세습에서 능력주의가 몰고 온 사회적 변화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샌델이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꼬집는다면, 마코비처는 능력주의를 하나의 조작이라고 힐난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사실은 강남의 소수 아이들에게 국한된 그들만의 게임이나 적용되는 얘기이지요. 능력주의의 가장 확고한 징표, 즉 미국 명문대학 입학은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재력에 달렸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예컨대 아이비 리그 등 명문대학 입학자는 경제적으로 상위 1%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과 하위 50%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 중에서 누가 더 많을까요? 상위 1% 가정의 자식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마이클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를 사회의 공동선을 다 때려 부수는 폭군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어떻게 망쳤는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능력주의는 미국 사회를 오만함에 가득 찬 엘리트와 굴욕감에 휩싸인 대중으로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명문대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재력이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상류층을 이루며 굴욕감에 휩싸인 대중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가 되었지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대중들은 혁명을 꿈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중들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미국의 약탈적 자본주의라는 사회 구조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무능에서 찾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행한 대중들은 혁명 대신 자살을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2018년 한 해에만 약 15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절망사로 죽었습니다. 사실 절망사가 미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는 확고부동한 자살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능력주의가 때려 부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노동의 존엄입니다. 돌봄, 간호, 청소, 배달, 건설 등 공동체의 유지에 꼭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던 사회적 노동이 능력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언제부턴가 경멸의 대상, 무시의 대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 저 일을 하지 라면서 사회적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가 널리 퍼졌다는 거지요. 미국 사회에 대한 샌델의 분석은 그대로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한국의 능력주의의 폭력성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성패, 우열의 전쟁터에서 축적된 분노와 울분이 아이들을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인간 폭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경쟁 교육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서희 초등학교 사건이 보여주듯이 교사 또한 한국 교육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3장 공정은 정의의 덫이다. 저는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8년간 독일에 살면서 독일 사람들의 문화를 아주 가까이서 접하게 되었지요. 내가 만나본 독일인 가운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 동양에서 온 외국인이니 저에게 대해 인종적 우월감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거기서 그런 당당함이 나온 건 아닐까? 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독일은 인종적 우월감을 죄악시하는 나라입니다. 히틀러 시대의 경험이 독일을 인종차별에 대해 가장 예민하고 비판적인 사회로 만들었지요. 모든 엘리트가 예외 없이 겸손하다면 이것은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한국 사람 중에 정말 당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
열등감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나? 돌아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소위 한국 사회에서 잘 나간다는 엘리트들조차 열등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위 출세했다는 사람들마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패배자라는 자기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늘 자기 위에 누가 있고 자기 밑에 누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제주지검의 검사는 서울지검에 있는 검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는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모멸로 구조화된 사회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를 헬조선, 즉 사회적 지옥으로 만드는 사회 심리적 토양이지요. 승자는 턱없이 오만하고 패자는 모멸감을 평생 내면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 구조화된 수직, 위계적 질서 속에서 결국 모든 사람이 열등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심지어 승자라고 불리는 사람조차 위계 질서 내의 또 다른 패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회이지요. 세계적으로 지목받는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얼마간 한국 사회를 둘러본 후 현대 니힐리즘의 가장 급진적인 형태를 보이는 곳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라르디는 한국인의 일상은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막은 이데올로기의 모래바람으로 가득합니다. 한 대기업 광고에서 기업 오너가 직접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이 카피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본이 내뱉는 이데올로기의 언어에 24시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본이 보내는 긍정과 소비와 노동의 복음을 듣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어라. 끝없이 소비하라. 쉬지 않고 일해라. 저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나는 긍정입니다. 라는 H그룹의 광고를 보고 정말 파렴치하다고 느꼈습니다.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너무도 노골적으로 설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조금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하는 자의 사상이다 라는 것이 이데올로기 이론의 기본 인식입니다. 경쟁이라는 사상은 한국에서는 모두가 공유하고 수용하는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겐 둘의 상부상조, 상호부조가 미덕이었지 경쟁과 대결이 미덕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폭력으로 지배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로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도구는 언어이지요. 그래서 언어를 지배하는 자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언어를 지배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가들이 언어 또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어를 지배하는 공론장은 자본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본 권력은 돈의 위력을 통해 매체를 장악하고 공론장을 지배합니다. 과거에는 노예 감독관이 채찍질하면서 폭력으로 노예를 지배했다면, 현대사회는 노예 감독관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 놓는 방식으로 지배합니다. 밖에서 폭력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착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착취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타인에 의한 착취에서 자신에 의한 착취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자기를 착취하는 개인들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한국형 착취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착취의 경우에는 착취가 심해져도 착취당하는 자의 내면에 저항의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식이 커져갑니다. 내가 게을러서 안 되는 거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망한 거야. 내가 너무 많이 놀았어. 라면서 죄의식만 쌓이는 것입니다. 1968년 유럽에서 나타난 해방운동인 68혁명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정치투쟁의 최전선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자유인으로 해방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전쟁터가 왜 정치적 광장이 아니라 심리적 내면일까요? 그것은 내 안의 노예 감독관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해방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를 보는 관점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눈을 통해서 혹은 그들이 씌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저들의 생각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준 가이드라인 그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 민주주의는 2019년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 의해 객관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를 뜻하는 30, 50 클럽에 속한 7개 나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대한민국 중에서 우리가 1등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 겨울 광화문을 뜨겁게 물들였던, 그리고 세계를 감동시켰던 위대한 촛불혁명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촛불민주주의가 요구한 것, 즉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촛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인간 존엄과 사회적 정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주로 쓰는 말은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정은 불공정과 특권을 비판할 때 유용한 개념적 무기입니다. 한국에서 공정 개념은 현실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을 은폐하는
거대한 기만의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 공정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공정한 협력, 공정한 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공정한 뒤에는 반드시 경쟁이 뒤따라옵니다.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항상 경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연대와 협력의 세계를 배제하는 말입니다. 공정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둘째, 공정이라는 말은 양날의 칼과 같은 개념입니다. 불공정을 비판하면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양날의 칼 중에서 부정적인 칼날이 훨씬 더 셉니다. 젊은이들의 논리적 핵심은 정의가 아니라 공정입니다. 우리가 시험 봐서 붙었는데 어떻게 비정규직이랑 같은 대우를 받느냐? 그건 무임승차다. 차별이 정당하지 하면서 이렇게 차별을 당연시하는 이들의 주장에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라는 속내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런 현상이 심각합니다. 공정 개념이 소위 스카이로 이루어진 학벌 계급 사회를 지탱하는 확고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공정이라는 개념을 마치 진공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말처럼 사용합니다. 이미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서 공정한 게임의 법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파렴치한 기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조건들이 모두 불공정한데 게임의 법칙만 공정하다면 그것이 공정한 사회인가요? 이미 그 출발선 자체가 심각하게 불공정한 사회에서 출발 조건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규칙 아래 경쟁을 한다고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속하는 대한민국에서 평등을 외치지 않고 모두 공정을 외치는 데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공정은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는 논리처럼 보이지만 깊은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평등을 외치지 않고 너나 없이 공정을 외쳐댄 것은 그들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거듭 이야기해야 할 것은 절차적 공정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입니다. 시험에 붙은 자는 모든 것을 갖고 시험에 떨어진 자는 모든 것을 잃는 사회는 사회적 정의가 결여된 사회입니다. 성자가 되더라도 패자와 6대4 정도로 나누어 가져야 정상적인 사회인 것이지요. 억울하면 성자가 되라는 것은 사회의 논리가 아니라 정글의 논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무한경쟁이라는 정글의 논리를 빛나게 하는 개념으로 공정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실로 우리는 공정과 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감수성이 그리 예민하지 못합니다. 공정과 정의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공정은 규칙이고 정의는 원칙입니다. 공정은 상식이고 정의는 철학입니다. 공정은 수단이고
정의는 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은 시장의 논리이고 정의는 사회의 논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공정은 정의를 구현하는 공정이 아니라 정의를 무력화하는 공정입니다. 한국 사회는 공정의 덫에 걸려 정의의 들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정 이데올로기의 감옥에 갇힌 수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기만적 공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사회를 정의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불평등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아직도 교육의 문제를 단지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까지도 한국에서 교육개혁을 한다고 하면 의례, 입시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을 명분으로 인간이 아닌 기계가 채점하는 수능시험은 사유를 죽이고 개성을 짓밟고 자유를 억누릅니다. 기계가 채점하는 명명백백한 정답의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은 사유도 개성도 자유도 없는 강박적 정답의 독재를 내면화합니다. 넷 혹은 다섯 중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세계에 갇힌 아이는 자유로운 사유의 세계를 꿈꿀 능력을 잃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 날의 풍경을 한번 보세요. 언론의 관심은 오로지 변별력입니다. 올해는 수학이 쉬웠다. 국어가 어려웠다. 변별력이 낮아 걱정이다. 따위의 기사들 뿐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지를 묻는 기사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바카로레아 시험과 정반대의 양상인 거지요. 바카로레아 철학 문제가 발표되면 프랑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주제로 함께 토론합니다. 한국 교육은 변별력을 위해 교육을 희생하는 전도된 교육입니다. 수능시험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나의 불행이 남의 행복이 되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시험제도, 특히 수능시험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엉축된 제도입니다. 한국식 수능은 한국의 엘리트를 미성숙한 인간으로 대한민국을 시대착오적인 국가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왜곡된 한국의 시험제도는 우리 아이들을 일종의 시험형 인간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경쟁, 능력주의, 공정 이데올로기라는 오랜 야만의 트라이앵글에 사로잡혀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쟁 이데올로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공정 이데올로기라는 삼중의 감옥에 갇힌 수인입니다. 경쟁교육은 한국인을 잠재적 파시스트로 만들었고, 능력주의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전락시켰고, 공정주의는 한국 사회를 불평등과 차별의 사회로 고착시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